안녕하세요, 조윤범입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클래식 음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클래식 음악을 배우다 보면 유난히 무슨 시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꼭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와요. 다음에 나열하는 시대의 순서를 제대로 적은 것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를 많이 풀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일단은요, 시험 문제 내기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대의 순서가 정확히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우리가 수업을 잘 들었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런 시대에 어떤 음악이 있었고 이런 음악이 어떻게 변했냐를 안다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우리 머릿속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워야 될 시대가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통 이제 우리가 말로만 들어왔던, 이름으로만 들어왔던 그런 시대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말하자면 그 음악의 형식들이 어떻게 발전을 했고 그 유행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클래식 음악의 시대의 가장 위에 있는 시대는 일단은 바로크 시대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바로크라는 말은 무엇이냐?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입니다. 예쁜 진주가 아니라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좋은 말은 아니었던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음악이 굉장히 고상하고 아주 아름다웠는데 갑자기 좀 새로운 세대가 나오면서 음악이 과도하게 장식이 많아지고 기교가 너무 난무하다 보니 이것은 좀 과장된 음악이야 라는 뜻에서 이 바로크라는 말을 차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거 약간 조롱하듯이 불렀던 말이었던 거죠. 여러분, 아주 원시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멜로디를 만든다고 하면 처음에 선율 하나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누군가 흥얼거리는 음악, 뭐 이런 식으로 멜로디를 하나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야, 이거 괜찮은 멜로디가 있으면 이거 적어놓자. 악보라는 게 생겨나죠.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요즘 악보랑은 좀 다른 악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바로크 시대에 오면서, 가만히 있어봐, 누가 이런 거를 좀 멜로디를 부를 때 다른 사람이 동시에 다른 멜로디를 같이 부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봤더니 뭐 처음에는 좀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 야, 요렇게 만들어내니까 멜로디 두 개가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네? 좋아. 그러면 세 개는 어떨까? 복잡해지죠, 이제. 아니야. 그러면 세 개까지는 되니까 그럼 네 개는 어떨까? 자, 이렇게 해서 멜로디가 막 네 개 이상이 나와요. 한꺼번에 부르는 음악이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멜로디 하나가 지나가고 그 뒤에 멜로디가 따라가고 함께 멜로디가 계속해서 겹쳐가면서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후가라고 하는 기법이 발전을 합니다. 후가는요, 여러분, 돌림노래예요. 복잡한 돌림노래, 후가라는 기법이 바로크 시대에 아주 번창을 합니다. 이걸 제일 잘 썼던 사람이 바로 바흐예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바로크 시대의 가장 유명한 작곡가. 이분 외에 다른 사람들은 후가를 잘 쓰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뒤에 등장한 사람도 이분만큼 전문적으로 후가를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 후가의 기법이라는 음악을 만들어내거든요. 여러분, 제목이 Art of Fugue예요. 후가의 기법. 굉장히 여러 곡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곡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두 번째 멜로디 따라갑니다. 멜로디가 지금 두 개가 한꺼번에 가고 있죠? 멜로디 또 하나 따라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음악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후가를 먼저 만들어 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자, 이 후가를 요렇게도 바꿀 수 있어. 요걸 요렇게도 바꿀 수 있어. 계속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을 시켜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한 후가의 규칙들을 계속해서 교과서처럼 보여줍니다. 자,
바로크 시대에는 물론 바흐 말고 다른 작곡가들도 있었죠. 우리가 비발디라는 작곡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바흐와 동갑이었던 핸델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핸델이라는 작곡가는요, 원래는 독일 작곡가입니다. 독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젊었을 때 영국으로 가요. 그래서 아예 그 런던에서 활동을 하면서 귀화를 해버립니다.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영국 작곡가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자신이 잘 쓰던 그 당시에 유행하던 이탈리아식의 오페라를 굉장히 많이 써서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어요. 바흐와 동갑이었지만 세상에는 핸델이 더 많이 알려졌었습니다. 이분이 너무 이제 규모가 큰 그런 곡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제 같은 시대에 바흐는 거의 교회 쪽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밖으로 이분의 명성이 많이 나오진 않았었어요. 하지만 핸델은 큰 공연장에서 굉장히 공연을 많이 했고요. 뭐 대표적인 곡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할렐루야라는 음악이 들어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입니다. 교회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뭐 유명한 그 부활절이나 이제 성탄절에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오라토리오는요. 자, 여러분, 이 노래를 하면서 합창단과 함께 스토리가 있는 노래를 합니다. 굉장히 규모가 커서요. 약 1시간 정도 되는 곡들도 있고요.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합니다. 자, 노래로 연극을 보여준다. 제가 저번 시간에 칸타타라는 말을 들려드렸죠. 칸타타는요, 그 내용이 굉장히 단편적이에요. 그리고 꼭 종교적인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칸타타는. 그러나 오라토리오는요, 규모가 크고 대부분 종교적이에요. 거의 90% 이상이 종교적인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근데 메시아라는 이 오라토리가 길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참 기다리죠. 한참 기다리고 내가 아는 할렐루야 언제 나오나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난 이 곡 모르는데 하다가 이제 할렐루야가 딱 나오면 뭐 갑자기 막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여러분, 여러 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라는 건요, 메시아를 보고 있을 때 중간에 나와요. 이게 마지막 곡이 아니에요. 마지막은 오히려 정말 더 숭고한 합창곡이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아멘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뒤에서 따라가죠. 자, 후가가 시작됩니다. 돌림 노래. 또 따라갑니다. 같은 멜로디가 계속해서 뒤에서 쫓아가죠. 이게 후가예요. 후가는 숭고한 음악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표현을 할 때 이 후가가 빠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음악이 종교에서 벗어났을 때 이 후가가 점점 쇠퇴하기 시작을 하고요.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그렇게 유명한 작곡가들도 후가를 바로크 시대처럼 만들지 못했습니다. 물론 음악의 중간중간에 조금 다른 방식, 현대화된 후가를 사용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후가의 정수는 항상 바로크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바로크 시대 음악을 정말 숭고하고 고풍스러운 음악의 대명사로 삼고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적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일그러진 진주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제 바흐가 죽었을 때 우리는 그때를 시점으로 해서 바로크 시대가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시기를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고전파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전까지 멜로디가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멜로디가 지나가고 그 밑에 멜로디가 또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가 나오고 숭고하긴 한데 어려워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숭고한 마음으로 들을 수는 있으나 내가 따라 부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임팩트를 제대로 주려고 하는 음악들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멜로디가 하나, 그리고 밑에서는 반주. 이제 반주의 개념이 더 확실해지는 거죠. 쿵짝짝짝짝짝짝짝 쿵짝짝짝짝짝 빰빠라바라바라바라. 자, 그러면 확실해지죠. 자, 이러다 보니 한 사람의 기교를 부려도 이것은 정확히 들립니다.
이러한 음악들이 이 고전파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좀 분명하지 않았던 이제 악장의 개념들, 그 이전에도 분명히 악장이라는 건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바로크 시대에 시작됐던 소나타라는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 형식이 이제 고전파 시대에서는 완벽해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기다리시던 소나타가 나왔습니다. 그 연주하는 사람들은요, 소나타라는 말을 딱 보면요, 여러 개의 악장으로 나눠 놨겠네,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는 1악장, 2악장, 3악장 혹은 4악장까지 악장이 나눠져 있는 음악을 무조건 소나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음악가들이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기승전결 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어디 이제 강의를 들으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의를 하러 온 사람이 처음부터 바로 본론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죠. 인사부터 하고 날씨 얘기도 좀 하다가, 오늘 제가 이제 어떤 강의를 얘기하겠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1악장이에요. 소개하는 악장, 1악장. 강사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으니 그 관객들 중에 어떤 분들이 뭐 약간 표정이 안 좋아지십니다. 오늘 저 클래식 음악 강의였어. 나 모르고 왔는데,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재밌는 농담을 던지기 시작을 해요. 재밌고 통통 튀는 2악장. 근데 또 계속 또 그러고 있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야, 무슨 강사에서 저렇게 철랑대냐, 약간 또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느리고 진지한 이야기를 합니다. 느리고 진지한 3악장. 요 2악장과 3악장은 가끔 순서가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너무 그러고 가면 안 되니까 마지막엔 아주 강렬하게 웅변조로 막 끝을 맺습니다. 피날레 4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나타는 형식 이름이지만 어쨌든 여러 개의 악장으로 나눠진다. 이것이 완전히 고전파 시대 때 유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전파 시대 때 완성된 것이 교향곡들, 현악사중주들, 피아노 트리오, 이런 실내악 장르들이 완전히 구성이 되는 거죠. 보케리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케리니. 이분은 원래 이탈리아 작곡가였지만 나중에 스페인에 가서 활동을 했던 그런 작곡가인데요. 현악기 5대로 연주하는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원래 우리가 연주하는 현악사중주, 바이올린 2대, 비올라 하나, 첼로 하나에 첼로가 한 대 더 들어옵니다. 자, 같은 시대를 살았던 하이든이라는 작곡가도 있었고요. 하이든이라는 사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향곡, 이 교향곡을 정말 수십 개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교향곡의 아버지라는 말도 듣고요. 그리고 또 하이든이 24살 때 태어났던 모차르트가 있죠. 모차르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5살에 요절했습니다. 고전파 시대를 그렇게 함께 살았던 작곡가예요. 워낙 짧게 살았기 때문에 모차르트가 24살 때, 그러니까 하이든이 24살 때 모차르트가 태어나고요. 그리고 모차르트 죽고 나서도 하이든은 18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이든이 살았을 때 모차르트가 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와 친하게 지냈던 모차르트가 죽었을 때 굉장히 슬퍼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죽기 전에 쓴 곡은 하필이면 장성곡이었어요. 레퀴엠. 레퀴엠이라는 말은요, 지금은 장성곡처럼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성당 다니시는 분들, 천주교에서는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시면 장례미사라는 걸 하잖아요. 레퀴엠이라는 건 곡 하나가 아니라 그 장례미사에 나오는 곡들을 모두 작곡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뭐 일부 어떤 곡은 뭐 라크리모사라는 곡도 있었고요. 라크리모사는 오늘은 눈물을 흘리는 날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눈물의 날, 눈물의 나날들, 이렇게 번역이 되는 라크리모사.
모차르트가 14살 때 태어난 사람이 베토벤이에요. 그리고 베토벤은 독일 작곡가입니다. 모차르트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태어났죠. 나중에 비엔나에서 활동을 하다 죽었을 때 그때 베토벤의 나이가 21살이었어요. 모차르트 죽은 이후에 바로 그 다음에 베토벤이 독일에서 이제 비엔나에서 음악을 활동을 하기 위해서 비엔나로 옵니다. 그러니까 베토벤이 비엔나에 딱 도착했을 때 모차르트가 이미 1년 전에 여기서 죽은 거예요. 없었을 때는 겁니다. 그래서 베토벤과 모차르트가 생전에 만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 갖고 논란이 좀 있어요. 뭐 화실치는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베토벤이 도착을 했을 때 이미 비엔나에 있는 귀족들이 각성을 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 모차르트가 굉장히 힘들게 살다가 죽었잖아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서 알 수 있듯이 35살에 병 고칠 돈도 없어가지고 힘들게 살다가 죽었는데, 그 당시 귀족들은 야, 우리가 천재를 그렇게 못 알아보고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보내면 안 되지. 우리가 이제 예술가가 나타나면 야, 제대로 후원을 해주자. 막 벌써 이런 문화였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베토벤은 오자마자 제대로 후원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5번째 피아노 협주곡을 써서 이제 이 악보를 가지고 출판사를 찾아갑니다. 자, 여러분 그 음악 한번 들어보시죠. 굉장히 아름다운 피아노 멜로디가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뒤에를 잘 들어보시면요, 현악기들이 쫙 반주를 하고 있어요. 오케스트라가. 이 아름다운 멜로디가 베토벤이 만들어냅니다. 베토벤은 무겁고 강렬한 음악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느린 악장들을 들으면요, 저렇게 괴팍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목은 생뚱맞게도 황제입니다. 네, 황제예요, 황제. 이 악보를 들고 출판사를 찾아갔더니 출판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느린 악장은 아름다운데 이 마지막 악장 보니까 마지막은 굉장히 또 화려하게 끝나네요. 용맹스러워요. 이거 제목이 황제, 이런 거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황제? 그렇게 해서 이 곡 제목이 황제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음악학자들이 알아봤더니 그 황제하고 별로 상관없었을 것 같은데 누가 무슨 제목인지 잘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 음악은 제목이 황제로 지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가 되죠. 자, 여러분, 베토벤에서 이제 고전파 시대는 끝이 납니다. 이게 사실 끝났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게, 이분이 바로 낭만파 시대 음악을 만들어낸 거예요. 본인이 본인의 일생에서 혁신을 몇 번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점점 더 음악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형식이 갖춰지고 여기서 한 멜로디가 두드러지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더 자유로운, 사람의 어떤 마음가짐, 감정의 사랑이 난 감정, 또 숭고한 감정, 이 모두를 음악으로 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감정의 극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낭만파 시대입니다. 우리가 로맨스, 로망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누스라는 이 로마의라는 말에서 유래를 한 거고요. 예전에 그 중세 시대에 그 기사도 이야기, 아더왕 이런 이야기, 원탁의 기사, 그런 데서 나오는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 또 사람의 감정, 사랑 이야기를 여기서 따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낭만파 시대라는 음악이 만들어지는데, 그 낭만파 시대 음악의 특징이 뭐야? 그러면 낭만적인 음악 해도 틀린 거 아니에요. 대신에 그 낭만적이라는 말이 꼭 좋은 의미라고만 쓰이진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감정을, 모든 걸 표현하는 거니까 굉장히 공포스러운 감정도 표현하고 슬프고 또 강력한 음악도 여기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든 표현이 극대화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한테 지금 후세 사람들한테는 이 낭만파 음악이 굉장히 친숙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아름다워, 아니면 정말 영화 음악 같아, 이런 음악들은 정말 그 낭만파 시대의 음악의 산물이라고 보셔도 돼요. 진짜 아름다운 음악 하나 들려드릴게요. 쇼팽. 폴란드 작곡가고요. 폴란드 작곡가고, 폴란드 아주 국보죠, 이분은. 젊었을 때 정말 사랑에 빠져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을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 있습니다. 짝사랑했는데, 짝사랑은 우리가 좀 슬픔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 괜찮아요. 그 짝사랑을 소재로 음악을 만들면 됩니다.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음악을 만나시면 반드시 하는 일을 멈추세요. 그리고 잠깐 이 상체를 뒤로 한 다음에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지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긴 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근육을 만약에 이런 감정적인 것에 쓰지 않았다면 더 용기 있게 살아갈 수는 있겠죠. 슬픈 일에 무감각할 수 있으니 우리는 그것에 익숙합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거에 익숙해야만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감동받는 법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것을 되찾을 필요가 있어요. 음악을 통해서 하십시오, 여러분. 음악을 들으면서 그 하나하나가 만들어내는 감정에 내 표정을 변화시켜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음악을 듣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음악을 듣고 울었어. 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건 아니겠습니까? 낭만파 시대에는 정말 이러한 감동적인 음악을 정말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하죠. 낭만파 시대에. 바로 차이콥스키입니다. 우리가 발레 음악으로 아주 잘 알고 있는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수석의 비녀, 호두까기 인형. 호두까기 인형은 여러분, 우리가 그 연말에 그렇게 많이 이제 온 가족이 봐야 되는 그런 발레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배경 크리스마스라서 그래요. 독특한 소리가 나죠. 이 지금 사탕요정의 춤에 나오는 악기는 놀랍게도 건반 악기입니다. 피아노처럼 생겼어요. 조그만한 피아노처럼 생겼습니다. 피아노 치는데 안에가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첼레스타라는 악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악기들이 막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하고, 이제 낭만파 시대에는 온갖 사용할 수 있는 거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후기 낭만파 시대에서는 규모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이제 점점 나라가 벌어지게 되죠. 보세요. 그 전까지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제3세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 음악도 보여줄 때가 됐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로 국민음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5인조, 체코에서는 스메타나 드보르작 같은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노르웨이에서는 그리그 같은 작곡가가 나오고요. 핀란드에서는 시벨리우스 같은 작곡가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우리가 국민음악 작곡가라고 얘기를 해요. 꽤나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국민음악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민요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 음악으로 갈수록요. 그 전통적인 음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코 국민음악을 들어도 우리나라의 국민음악과 좀 정서가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국민음악들이 사실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큰 감동으로 옵니다. 드보르작의 음악이 특히 그래요. 자, 이제 이 국민음악이 끝날 때쯤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후기 낭만주의 음악이 시작이 되는데 인상주의 음악이라는 것이 잠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인상주의 음악, 인상파, 미술사가 생각이 나죠. 인상파, 모네 뭐 이런 여기서 차용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상파라는 말도 원래 미술사에서 그 좋은 말이 아니었잖아요. 모호하다, 잠깐 인상을 준다 뭐 이런 말에서 나중에는 지금 우리가 시대사조로 쓰고 있는 것처럼 음악에서도 마찬가지로 쓰입니다. 그런데 옛날엔 이게 화음인지 몰랐는데 야 이것도 화음이 되네? 아니 이런 것도 음계가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표현 못했던 아주 인상적인 음악이 나오게 됩니다. 눈소리가 날릴 때 정말 눈이 날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음악이 기쁜가요? 슬픈가요? 이걸로 표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묘한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묘한 감정, 여러분 말이 끝나는 곳에서 음악이 시작된다. 이번에는 이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작곡 방식을 택합니다. 음악의 복잡한 요소를 다 지워버려요. 상당히 심플한 그 멜로디 하나를 가지고만 사람들한테 감정을 전달해요. 에릭 사티의 피아노곡 짐노패디 1번, 굉장히 짧은 곡입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에릭 사티의 짐노패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어딘가 광고에서 굉장히 많이 듣던 음악이다. 자, 여러분 피아노에 도전하십시오.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 안 배워보셨다고요? 괜찮아요. 이것만 여러분 한 100시간 연습해 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를 치시면서 이것이 인상주의 시대 때 나온 음악이라고 하는데 다른 인상주의 음악도 들어볼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현대음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대음악, 20세기 음악입니다. 지금 벌써 21세기지만 20세기 음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1900년대 초반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때는요 이제 모든 화음을 다 쓰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화음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혀 쓰지 않았던 화음까지, 그러한 감정까지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점점 이 원래 썼던 화음에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쉔베르크라는 작곡가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썼던 아주 기괴한 음악을 하나 들어보실 텐데요, 달에 홀린 피에로라고 하는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Den Wein, den man mit Augen trinkt, gießt nachts der Mond in Wogen. 달을 쳐다보이는 광대가 노래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Flut überschwemmt. 이 성악가가 무슨 음을 노래하는 것 같습니까? 악보에는 음을 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표에 다 X표가 쳐 있어요. 그러니까 음표의 높낮이는 지정을 했는데 정확한 음으로 부르지 말라고 한 겁니다. 말을 하듯이 노래하라는 거예요.
랩을 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랩이 현대음악이 아니에요. 옛날에 있었어요. 쇤베르크가 이미 썼어요. 화음을 다 피해가는 겁니다. 듣는 사람은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런 거죠. 저게 음악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열광을 하는 그룹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하지만 여러분, 음악이 계속해서 이렇게 가기만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시대를 살았던 스트라빈스키라는 작곡가는요, 과거로 회귀하자. 옛날 고전 음악을 재해석하면서도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어. 펄치넬라 모음곡이라는 음악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음악을 들으시면 지금 이게 마지막에 왜 나와? 할 정도로 옛날 음악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딜 봐서 현대음악입니까? 누가 봐도 고전파 아니면 바로크 시대 음악 같잖아요. 실제로 페르골레지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음악에서 차용을 하고요, 그 멜로디를 살짝 바꿔요. 그래서 전에 없던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현대성이란 이런 것이다. 어느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까지 계속해서 이런 음악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음악이 현대에 오면서 너무 괴상해지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음악이 어려우면요, 어렵다고 느끼셔야 됩니다. 이걸 내가 혼자 쉽다고 느끼면 그거 잘못 이해하시고 계신 거예요. 듣기 괴상하면요, 작곡가는요 그거 괴상하라고 만든 겁니다. 그 괴상하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음악이 계속해서 더 괴상해질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반찬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음악이라는 거대한 테이블에 처음에 가운데서 시작을 하죠. 그런데 뒤에 시대가 갈수록 다른 사람들이 이것도 반찬입니다, 저것도 반찬입니다 라고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어떤 반찬들은 없어지겠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것은 클래식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인정받는 음식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아무거나 먼저 들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어떤 걸 드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떠한 경로로 이걸 다 먹어보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모두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선배 작곡가들, 선배 예술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엄청나게 화려한 다양한 세상을 즐기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것이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강의를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3강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